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흑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소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여러분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조민규 멘토입니다. 네, 요즘 참 웃을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 웃음을 짓는 분들 상당히 좀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억지 웃음을 지으시면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 웃음보다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으로 좀 상대방을 대해주시면 상대방도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웃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대하는 대박 플러스 시즌2 오늘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부터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02-3153-2611부터 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다가요, 기법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보유하고 계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휴를 마치고 처음 이제 장이 열렸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 환율이 다시 한번 좀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종목군들도 좀 약한 흐름들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시황을 짧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랜만에 1940포인트를 하향 이탈해가지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8,000개약 넘는 대규모 선물 매도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한 4천억 원 가까이 넘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외국인 역시도 한 3,000개약 넘게 매도를 보여주면서 1940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이 외국인 중심의 어떤 그 매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소폭 순매수를 하면서 이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 라인 구간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뭐 특별한 어떤 악재보다는 가장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던 부분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대한 뭐 거래일수 상으로는 좀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제 내일 옵션 만기가 또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간단한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번 주 내에 지수에 대한 밴드를 잡아드리자고 한다면 1935포인트에서 1965포인트에서 사실상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연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1985 뭐 이런 구간들이 저점에 대한 그 신뢰도를 좀 가질 수 있었었는데, 그 1985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면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박스권 하향 이탈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출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1940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시초 지수 정도가 될 수 있겠죠. 1965포인트를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줘야 최근에 나타날 수 있는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원화 강세에 따른 이에 따른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우려들, 그다음에 수출 관련주 중심에서의 외국인들의 대규모 좀 매도세가 출회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주서부터 연휴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다 보니까 파생시장 쪽에서 약간 좀 공격적인 포지션들이 많이 좀 만들어 놓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연휴가 이제 진검다리 연휴가 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려는 심리가 사실은 좀 공백대에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사실은 손을 놓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짙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틈타가지고 파생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 매도와 함께 현물 매도를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큰 폭의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지수를 한번 보시면서 현재 있어서의 좀 그 주가 위치를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계단식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금 음봉으로 따지자면 한 7개 연속 음봉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칙적인 형태를 좀 띠면서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을 할 때도 규칙적인 모습의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씩 디디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하락에 있어서도 1985포인트, 80포인트대를 하향 이탈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계단식 하락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형성되는 저점 자체를 한 1935포인트 정도 구간이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올라온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상승이 전개됐었던 것처럼 약간의 계단식 상승 흐름, 그래서 V자 반등보다는 여기서부터 약간 힘을 좀 비축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어떤 급락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화두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는 저점을 지지하고 나름대로 좀 그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1022원, 전일 대비해가지고 한 0.76%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1030원대는 어느 정도 좀 지지라인을 구축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서부터 1030원대를 개파락으로 밀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현물 시장 쪽에서도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이 상승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실질적으로 원화 강세의 흐름, 그다음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출과 관련된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출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이 큰 폭으로 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환율이 이렇게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냐면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지금 약세 흐름으로 계속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원화 강세,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반대의 흐름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하다라는 거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혹은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달러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원화가 강세 측면으로 이제 돌아 나가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달러 대 유로의 흐름을 좀 자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출구 전략을 좀 시행을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했었던 달러에 대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이른바 이제 테이퍼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유동성을 좀 재차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간은 좀 지켜보는 형태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유로화가 어느 정도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유로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또 약세가 이루어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달러가 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달러 약세에 따라 가지고 원화가 이제 강세 형상으로 나타나는 반작용적인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그 낙관론이 점진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축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아주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감들이 또 이제 동반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좀 조절하는 데서 상당히 좀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제 반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화가 약세형 흐름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적인 투기자금, 그다음에 투자자금들이 변화에 따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점에서부터 계속 고점 돌파를 시행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좀 박스권에서 조정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조정을 좀 야기하는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한 2년 연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 쪽에서 자금들이 좀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다시 신흥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자금들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융위기, 그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촉발되기 이전에는 1,000원 밑에 있었던 시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예전에 유로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서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원화가 좀 약한, 그다음에 1,000원, 1,100원, 1,050원대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과정으로 또 회귀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통위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또 다가왔을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이냐, 아니면 금통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환율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코멘트가 내일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자시하진 않겠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환율에 대한 그 변동 폭이 지나치게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밀고 내려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어느 정도 또 그 개입할 수 있는 영향도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급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들을 매수를 하다가 단기적으로 매도로 전환을 하고 시장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다음에 우려감이 섞인 모습으로 스탠스를 좀 바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종목과 업종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최근 들어서 원화가 강세이다 보니까 내수 관련주, 그다음에 특히 뭐 원화 강세 수혜주 이런 쪽으로도 이제 눈길들을 많이 돌리시고 그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큰 폭에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우리 그 전체적인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치보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거나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수출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LG그룹도 마찬가지고 현대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화 강세에 따른 어느 정도 실적의 우려감은 단기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있어서의 속도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충격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사실상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다가 전진기지를 만들어가지고 해외 쪽에서 실질적인 그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라던가 그다음에 해외에 대한 판매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지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달러에 대한 매도라던가 이런 부분들 선물안을 통해 가지고 해지를 하거나 혹은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무방비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중견 기업, 그다음에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달러 베이스로 어떤 결제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변동이 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연휴 전에 주식을 사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는 좀 장이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좀 하루아침에 좀 이렇게 벼락같이 주식들이 좀 많이 좀 하락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하고 어떤 그렇게 좀 민첩한 대응보다는 조금 시장의 추이라던가 종목의 어떤 주가 추이를 좀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좀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제가 방송상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종목군들 주가 흐름과 AS 전략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미노스가 59.3%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리식품이 3.4%, 유니테스트가 수익률을 좀 반납을 하고 제로로 0으로 떨어져 있네요. 그다음에 GNC 에너지가 0.8%, 인포피아가 5.8%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동아일텍이 손절가를 살짝 건드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손절가 이탈로 매도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리노스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약간의 좀 그 리스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뉴스 하나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장중에는 한 11%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장 후반부 들어서 이렇게 되밀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장에서 어떤 그 핵심적인 이슈와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리노스 같은 부분에서 리노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 사실상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좀 이렇게 끌고 올라가거나 혹은 하락을 부추기는 어떤 주도 세력 수급들이 이제 수급적인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사실상 2천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서 급격하게 손바뀜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변동폭, 그다음에 장중에 있어서의 변동은 크게 진행이 되어지지만 이러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신규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기존에 차익하려는 매수세와 혹은 뭐 손절을 하고 빠져나가려는 어떤 수급적인 교차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좀 상승을 좀 예상할 수 있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목표 주가로 제시했던 4,500원 정도까지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 정도 구간까지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까지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삼립식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편입이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매수했었던 가격이었던 73,000원권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격적인 지지라인을 좀 구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그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 있어서 기간 조정적인 형태가 끝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기간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다시 한번 77,000원대 이상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를 다시 한번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동아일텍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릴 때 그 손절가를 8,100원 정도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저가가 8,090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한 10원 정도 차이 때문에 일단 정해진 그 룰과 규칙이 있으니까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할 텐데 사실상 처음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편입이 되었던 시점이 있었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3%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번 상승이 들어갔었던 초입 국면까지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저가 가격대에 도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기업적인 내용,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가치가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에 대한 AS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탐방 다녀왔었던 기업 중에 내일장에 관심 받아도 좋을 종목, 앞으로 어떤 종목을 조민규 멘토가 좀 관심 갖고 있는지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탐방을 갔다 왔던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탐방을 갔었을 때보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탐방을 갔다 오고 실질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이제 방송에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 기업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은 탐방을 갔다 오고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올랐다가 최근에 있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여주면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오늘 방송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탐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기업과는 상당히 좀 오랜 제가 이제 그 탐방 했었던 횟수들도 상당히 많았던 기업이었고, 제가 횟수로만 따지면 한 5년 정도를 계속해가지고 탐방도 가고, 기업 담당자분하고 어떤 정보에 대한 교류라던가 이런 IR 활동에서 좀 참석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네페스라는 기업입니다.
예, 네페스 뭐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이나 중소 코스닥 시장 쪽을 좀 많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좀 친히 알고 계신 기업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일단 네페스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뭐 그림적인 측면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IT와 관련된 화학과 관련된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패키징, 그다음에 WFP라는 뭐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터치 패널과 관련된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뭐 에너지라던가 뭐 자회사 쪽에서는 뭐 LED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재료, 소재,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제 공정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업부별 매출 흐름을 보시면 지금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장 네페스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부는 이제 드라이버 IC라고 하는 LCD, OLED,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 다음에 TV 쪽에 들어가는, 범핑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터치 패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터치 패널과 관련된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PC 쪽에 들어가는 터치 패널을 또 영위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손실이 좀 많이 발생했었었는데, WLP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이제 완성품으로 돼가지고 이제 D램처럼 생긴 부분들이 있는데, 이 WFP 같은 경우는 웨이퍼 단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정말 소형, 이 반도체들을 직접 해가지고 만드는 좀 패키징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끝에 보시면, IT 케미컬, 그래서 IT 쪽과 관련된, 화학 관련 제품들을 이제 뭐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각 분야마다 약간의 좀 이슈들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네페스가 하고 있는 DDI 범핑이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는 이제 UHD TV 시장과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UHD TV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올해서부터 시장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꾸준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업들, 그런 부품주, 그다음에 어떤 소재주,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많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스마트폰 부품주 쪽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UHD TV 쪽이 상대적으로 올해 있어서는 좀 각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부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페스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칩을 회로 기판에다가 이제 붙이는 DDI 범핑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UHD TV가 또 이제 실질적으로 대중화가 됐을 경우에 상대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지속적인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춤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그닥 좋지 못해가지고 매출 단이 좀 약간 축소되는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영어로 보시면 UHD TV나 태블릿 PC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드라이버 IC가 더 많이 쓰이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고해상도, 그다음에 대면적화되는 디스플레이 시장 쪽에서 네페스가 하고 있는 본연의 사업인 DDI 범핑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수혜, 매출에 대한 성장성으로서 지속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짧은 이슈였지만 사실상 조금 감춰져 있는 삼성과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미국계 파운드리 회사하고의 합작 얘기가 있었었죠. 이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WFP라는 사업 자체가 삼성과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과 사업에 대한 수혜가 또 전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네페스가 올해까지, 그 다음에 내년부터 다시 사실상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또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작년까지는 사실 이쪽의 사업들이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 실적도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또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네페스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2라고 써 있는 건 이제 큰 웨이퍼가 큰 부분이고요. 이제 8이라고 써 있는 건 이제 웨이퍼가 8인치짜리 이제 웨이퍼인데 지금 네페스는 꾸준하게 그 증설을 통해 가지고 그 WLP 쪽과 관련된 사업 부분을 증설을 통해 놨고 앞으로 이쪽이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대면적화되어 있는 큰 사이즈에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페스가 이제 공정 작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증가 속도가 상당히 크게 작용될 수 있겠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역시도 다시 한번 그 LSI 사업 쪽, 시스템 반도 쪽 사업 쪽을 전혀 이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다시 그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업들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네페스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터치 패널 쪽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터치 패널과 관련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몇몇 회사들은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 패널에 상당히 좀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한 2, 3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제 터치 패널에 대한 증설도 있었고, 추가적인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가지고 하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작년까지도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올해서부터는 1분기서부터도 일단 BEP 이상,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흑자로 전환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네페스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익이 어느 정도는 크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하고 있었던 앞서 설명드렸던 뭐 DDI 범핑이라던가 뭐 WFP와 관련된 반도체 패키징 사업, 그다음에 터치 패널이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수익성적인 측면으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어떤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원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치 패널 쪽도요. 지금 보시면 2012년도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뭐 적었다가 2013년, 2014년도에도 큰 폭으로 이게 그 성장을 할 걸로 회사 측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구조까지도 이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외형 성장 플러스 이제는 내실적인 부분까지도 다져다 나가는 그런 기회의 원년이 좀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측면을 좀 보시면요. 2011년도 때 2,700억, 그 다음에 2012년도에 3,100억, 2013년도에 3,600억 이렇게 쭉 매출액은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매출액이 올라오는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들 치고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이 없거든요. 근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손실을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한 번에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매출 플러스 이제부터는 다시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지는 턴 어라운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측면하고 이제 그 당기 순이익에 대한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꾸준하게 뭐 한 2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소폭 적자,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 측면에서 큰 폭의 좀 대량의 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네페스 PT라고 하는 싱가포르 쪽에서의 자회사가 작년도에 이제 그 매각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대만 쪽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작년에 이제 이런 그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손실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으로 이제 그 단기 손실로서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이 부분이 끝나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손실로서 반영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네페스 쪽에서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해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는 흐름들이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라던가 손실로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종결된 부분들,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실제 그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은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네페스 자체가 2009년도, 10년도서부터 지속적인 어떤 그 외형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회사 자체도 커지고 매출액도 상당히 늘었지만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어떤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혹은 이런 부분에서 좀 그 이익단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형 성장적인 측면보다는 질적 성장으로서 변화하는 원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매각, 아까 말씀드렸던
네페스 PT 싱가포르 법인이 이제 매각을 하면서 실적과 관련된 이제 우려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롭게 중국 본토로 진출해가지고 매출을 또 다각할 수 있는 매출적으로도 신규로 또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터치 패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실적이 좀 정상화되고 올해 하반기에서부터는 이익적인 특모도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에 있다. 그리고 아래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LS 분야에 대한 재투자 이런 부분들이 또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HDB 성장을 통해 가지고 외형적인 측면과 실적적인 측면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래서 턴 어라운드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 위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최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 초반대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뭐 시장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때문에 9,000원 초반대까지 좀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2013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9,000원, 뭐 18,000원 정도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급락을 했죠. 특히나 작년 3분기, 4분기 넘어오면서부터는 네페스 PT 쪽에서의 어떤 단기 순손실,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손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기간적인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짓는 국면이 되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9,000원 거를 회복한 이후에 주가가 한번 10,000원 정도를 이제 넘어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있어서는 어떤 시장적인 측면,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9,000원 초반권이라고 한다면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매수가는 9,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8,45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500원 정도면 하락이 진행되기 시작했었던 가격대가 11,000원, 11,300원 정도 되니까 요 구간대를 넘어서 대략적으로 한 12,000원과 13,000원 정도 중반권인 요 정도 가격을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면서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네페스에 대해서 손절가 잘 대응하시면서 9,0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회사를 또 찾아보고 그리고 기업 탐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오늘 네페스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페스에 관련된 얘기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다시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주셨죠? 예, 제가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 세 종목인데요. 예. KH바텍, 그리고 기아차, NC소프트 이렇게 있습니다. 예. 기업만 들어도 다들 우량하고 좋은 기업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예.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시죠? 뭐 다른 종목도 뭐 다 일단 믿음은 있는데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급락이 나와서 예. 특별한 무슨 악재가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종목하고 비중을 보니까요.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뭐 35%, 뭐 30% 정도에서 분산 투자도 좀 잘하시는 것 같고 기업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기업의 내용들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앞으로 뭐 성장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기업을 매수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주식을 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횟수로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되셨어요? 예. 그럼 뭐 저보다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말. 예. 일단은 저도 뭐 10년 이상 주식을 했지만 일단 그 회사를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의 종목 내용만 봐도 이분의 내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매수하셨던 가격이라던가 어떤 기업을 보시는 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뒤돌아보시면 수익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결과는 어떠세요? 요새 같은 경우에? 처음 5년은 뭐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냥 해서 뭐 별로였고 예. 나중 5년은 뭐 예.
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종목 상담 잘 해드리면 이 종목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아차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58,000원입니다. 58,000원이요? 예, 58,000원 정도면, 뭐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매수 가격은 상당히 좀 괜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예.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 하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시잖아요. 예, 환율 때문이라고. 네,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쪽을 좀 더 이제 높게 보고 있는데,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그 단기적인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좀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원화 강세라는 트렌드 자체가 올해 한 해 있어가지고 뭐 크게 변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주가에 대한 하락이라던가 최근에 있어서 너무 주가가 억눌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 중에 기아차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목표가는 한 59,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지금의 가격이 사실상 이제 5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59,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좀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수하셨을 때보다 주가가 내려왔고, 제가 본인께서 이제 사셨던 가격들보다 더 많은 어떤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도 이제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59,000원 정도 가면 또 주가가 한번 좀 쉴 수 있는 그런 좀 가격권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59,000원 가격이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예. 21 이평선이 이제 약간 우하향돼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 앞서서 있어서 이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그 주가 자체가 V자로 이렇게 올라가긴 좀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보유하시는 관점을 좀 길게 보고 계세요? 아니면 좀 짧게 단기적으로 좀 보셨는데 주가가 좀 내린 건가요?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시장이 또 삼성전자가 한번 치고 달렸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는 자동차 같은데 수급이 기아차가 더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주도주 섹터로 자동차를 보고 접근을 했거든요. 환율 뭐 이런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좀 7만 원대 이상으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역시도 7만 원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 6만 5천 원까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근데 스타일상 좀 길게 끌고 가시는 편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혹은 뭐 6만 원 이상 것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5만 8천 원에서 약간은 좀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지지를 잡고 횡보하다가 58,000원, 59,000원, 그 다음에 6만원대에서는 어떤 또 가격적인 좀 저항, 심리적인 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없으신 거죠? 뭐 기아차는 뭐 워낙에 또 유명한 주식이니까. 그 다음에 KH 바텍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주가가 오늘도 좀 많이 내렸어요. 최근 들어서 뭐 수급적인 좀 악영향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매수하셨던 가격이 지금 27,000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내 쪽 주식하는 스타일이 저는 그냥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샀던 거는 26,000원이고요. 비중을 계속 늘려가면서 사온 게 이제 27,000원에 25%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셨고, 일단 기술적으로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물론 결과론적인 걸 떠나서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하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KH바텍 같은 경우 사실 작년 실적에 비해서도 주가가 현재 저평가 국면에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들을 지금 시장에서도 하고는 있거든요. 다만 뭐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제 성장성이 많이 둔화됐다라는 건 이미 뭐 삼성전자나 뭐 다른 어떤 스마트폰 부품주 그런 관련들을 보셔도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약하다라는 건 아실 테고, 일단은 손절 안 하시고 계속 해가지고 좀 저가 매수 하시면서 좀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데서 저는 좀 높은 점수를 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KH바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좀 낙폭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반등권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대에 좀 진입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 아래쪽에 좀 보시면 480일 이평선 이렇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너무 이렇게 저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뭐 보통 한 240일이라던가 이제 480일 이평선에 부닥치면 한 번 정도는 좀 센 반등대를 이제 만들어 주긴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18,000원 초반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좀 그 포트폴리오를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등이 들어가면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목표가는 제가 22,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고 어느 정도 좀 바닥적인 그 단기적인 어떤 저가 구간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반등이 좀 크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그 뭐 코스닥이라던가 뭐 중소형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22,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매수를 하고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속적인 매수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이제 1차, 2차, 3차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줘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샀었던 물량은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존 비중을 좀 살리면서 나가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8,500원 정도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종가상으로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8,500원 정도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충분히 18,000원 뭐 중반권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시장만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만 원, 22,000원 이상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NC소프트를 매수하신 이유가 좀 특별히 있으신가요? NC소프트는 워낙 기업 자체가 탄탄하고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진짜 장기로 보고 좀 큰 수익 보고 들어갔던 종목인데 그럼 이제 좀 올해만 4번 정도 지금 매매를 하고 5번째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같은 급락은 또 좀 나오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일단 매수하셨던 가격을 보니까 2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시점은 언제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거죠?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맨 처음에 종목하고 가격을 이렇게 쭉 한번 보다 보니까 이분이 주식을 그래도 조금 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 구간에서 사실 주식을 사시는 분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나름대로 좀 지지 기반이 좀 갖춰져 있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것 같고 매수하셨던 거는 저라도 사실은 매수했었을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뭐 20만 원 초반대면 한번 매수를 가담을 해봐도 좋았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악재보다는 시장적인 영향이 좀 컸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나스닥 쪽에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트위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그 단기적인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인 이제 성장주 어떤 모멘텀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좀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고 NC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의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나 기업에 대한 가치 측면보다는 주가가 약간 좀 높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프리미엄을 얹어주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앞으로 뭐 게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어떤 성장과 뭐 이런 발전을 하겠다 이런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많았고, 기관 쪽에서도 최근에 좀 매수를 하다가 만주 정도, 순매도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어떤 그 악재에 있어서의 손절이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로스컷 물량이 좀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가다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주가의 조정이 들어오면 손절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물량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조정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격권을 이탈하면서 이제 박스권 한 20만 원 초반대를 이탈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렸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20만 원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횡보하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하향 이탈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권을 계속해가지고 부닥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항을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회복이 들어오면 좀 그 비중적인 조절을 좀 대응을 하시라고 한 20만 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고 20만 원이 사실은 회복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어떤 가격적인 변동보다는 기간적인 횡보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손절가는 18만 5천 원. 그래서 직전 저점을 만약에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죠. 최근에 어떤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8만 5천 원 정도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20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좀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워낙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뭐 너무 분명하게 상담해 주셔가지고 명확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예, 나중에라도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십시오. 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가지고 종목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량한 종목, 그 다음에 약간 좀 긴 시간을 가지고도 주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기업 탐방을 하면서 제가 한 200여 개 종목을 탐방을 하면서, 탐방을 가다 보면, 약간은 좀 긴 시각.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과연 싼 위치에 있느냐. 무조건 가격적으로 싼 것보다는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이제 실적보다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러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발로 뛰다 보면 사실은 시장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 앞서서 이제 뭐 리노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온라인 강연회 같은 곳에서도 이 종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제 회사를 찾고 기업 탐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인 시세를 추종하기보다는 앞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초기에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내일 또 8시 30분에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 최근 들어 또 시장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한데, 그래서 5월 시장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 것이냐를 저녁 8시 30분부터 샘플러스 TV에서 또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8시 30분에 또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수요일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저 조민규 멘토의 수요일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